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입니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리고 통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통하지 않는 일방통행의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통일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고 참여정부의 경험 위에서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후보입니다.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을 정권교체의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후보입니다. 둘째, 제게는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함께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정당 쇄신과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셋째, 정권교체를 위해 범야권 지지층의 통합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에 DTI 규제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효과가 있겠는지, 또 LTV는 손댈 필요가 없겠는지, 앞으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건지,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하자고 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을 제때 이렇게 잡지 못한 것은 참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DTI, 그다음에 LTV 이렇게 금융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끝내 잡을 수 있었고 그 효과를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누렸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그 금융위기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금융정책의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또 구입하라는 그런 유도책과 같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이 와중에 가계부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극심한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1%의 재벌 기업과 그 다음에 99%의 서민들의 생활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한미 FTA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의 후보들이 한미 FTA에 대한 입장들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분에게 같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 FTA가 결국 되면은 어떤 제가 같이 쓰겠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양국의 재벌 기업들은 덕이 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더 핍박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가장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미 FTA에 대한 입장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두 분에게 입장을 묻습니다. 특히 김두관 후보께서는 한미 FTA를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찬성하는지, 왜 한미 FTA 폐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한 두 분의 견해가 명쾌하게 국민에게 좀 전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개방 국가의 길로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했던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 FTA는 그 이후에 세계적 금융위기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좀 우리가 조금 시기상조였던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FTA를 하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참여정부 때 타결하고 난 이후에도 그 이후 비준에 많은 진통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좀 반성을 합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내용이 더 나빠진 것 아주 유감스럽고요. 또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
또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비준이 된 만큼 국제적 조약으로서 준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참 이벤트 정치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도복 입으시고 또 그 특전사복도 입으시고 또 야구장에도 가시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 말로 코스프레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전사복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말을 듣는데 이미지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온 삶 전체가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현장을 많이 찾는데 제가 찾는 현장은 나름대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찾는 것입니다. 야구장의 경우에도 그 패자부활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특전사의 경우에는 과거 광주민주화 항쟁 때 동원됐던 점이라든지 또 부마 민주화 항쟁 때 또 동원됐던 그런 점들은 아주 뼈아픈 그런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아픔도 다 씻어내고 우리 그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아픔을 싣고 어떤 화해의 길로 우리 민족이 함께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 경남이라는 지역에서 8번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지난 총선 전까지 출마 권유를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청와대에서 5년 동안 대통령을 모신 분으로서 대통령의 비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세간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지역주의 청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번 총선 이전까지는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기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주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좋았을 때는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 또 친노다 그렇게 하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는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런 형태가 기회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놓고 저를 이제 공격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참여정부 때 어느 정부보다 도덕성이 뛰어났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했고 일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깊이 사과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학규 후보님. 손학규 후보님은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아주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유신 독재와 5.16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재집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력이 있는 삶 이렇게 참 좋은 슬로건 만드셨는데 나중에 제가 후보가 되면 좀 빌렸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죠.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잘할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일 것 같고, 또 박근혜 후보를 누를 수 있는 사람, 손학규가 될 것이니까 별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신을 찬양하는 사람, 세력이 다시 집권한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아무리 박근혜 후보가 복지를 얘기하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없이는 복지, 경제민주화 이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능력 있는 안정된 세력으로 막아야 하는
지금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시한폭탄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세균 후보님은 실물 경제에 아주 밝으신데, 지금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참여정부 때보다 얼마나 더 나빠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 가계부채가 이 나라를 크게 뒤흔들 위험이 매우 커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다시는 그 IMF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맞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를 끝날 때 가계부채의 규모가 한 390조 정도 됐는데 지금 1000조가 넘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조의 한 40%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하우스푸어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환매도 잘 되지 않고 그야말로 깡통으로 변질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이 금융기관들이 사고 그것을 임대화해야 된다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마 충분한 시간이 없죠.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재창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클린턴이 다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하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단지 당시 후보로 나온 정동영 후보 개인의 실패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의 실패를 반성을 했는데 전장 남아있는 분들은 반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정말로 뼈아픈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어떤 국정 파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졌다고 해서 그 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 권위주의 해체,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 복지 확대, 또 남북관계 발전, 지방균형 발전, 그다음에 여성들의 지위 향상 모든 면에서 큰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민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양극화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민심을 얻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뼈아픈 일이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우리 후보님께는 저는 2007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통합을 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라는 표 차이로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대패를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입니다. 흔히 100만 표 안팎이죠. 저는 이것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해봅니다. 참여정부가 정부에게 약속하지 않는 충격적인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북 송환 특검. 질문 오버됐습니다. 네. 두 가지 같이 좀 그럼 묻겠습니다. 두 분. 한 분한테요? 네네. 그 다음에 민주당의 분당, 한나라당의 연정을 제안한 거, 그 다음에 한미 FTA를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있었는지, 그리고 참패한 데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손 대표께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순천 보궐선거 당시에 저는 연정을 연대를 원칙 있게 하자 제안했습니다. 무조건 연대를 해가지고 민노당 씨를 뿌려줬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손학규 후보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연정 제안은 제가 일찍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못이었다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잘못된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하셨습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때문에 또 민심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열린우리당이 분당된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호남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과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송건 특검은 역시 정치적으로 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어떤 청산 작업 이렇게 오해를 샀습니다만 당시 상황상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은 최소한 서민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서민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입니다. 기름값. 이게 대해서 그 문재인 후보님하고 손학규 후보님께서 각각 이 지금의 기름값 문제에 대해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리터당 얼마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이 값비싼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름값 이 문제는 당장 지금 우리 경제에 큰 어떤 주름을 주고 있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 화석연료의 어떤 고갈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산업 구조가 지나치게 그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서민들의 아픔을 위해서는 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서민들의 그 가계 비의 압박, 그다음에 생계 대책을 좀 보다 종합적으로 복지를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는데 사실 뭐 고용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이라든가 뭐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근로기준법, 고용관련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동반되는 또 재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 확대라든가 예를 들면 노동 축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선 효과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감소 위축이 더 되지 않느냐 역으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신가요? 예, 우선은 보통 이제 성장과 복지가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장과 복지는 함께 발전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장이 복지를 늘리고 또 복지가 이제 성장의 동력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자리 혁명이야말로 이렇게 복지와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4대 성장을 주장을 했는데 4대 성장이 바로 일자리와 복지를 함께 늘리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서민들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기 때문에 소비가 또 그만큼 촉진이 되고 그러면 또 내수 경기가 살아나서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복지가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것이 부작용은 없고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렇게 확대시켜주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참여정부가 성공한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30만 표를 졌을 뿐만 아니라 과반수를 얻고 있었던 열린우리당이 80석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과 지금 문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인식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어떤 점에서 참여정부가 과오가 있었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라고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정권 재창출의 실패 아주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 재창출의 실패, 마지막 선거에 진 그 이제 책임이나 원인은 우리가 다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그러나 양극화,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의 문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것, 또 부동산 가격의 폭등, 또 제때 이렇게 막지 못한 것, 그리고 어떤 신자유주의 어떤 조류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좀 대응하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시에 그 민심을 잃었던 주된 원인이라고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최근 안철수 교수는 최근 자신의 책에서 민주당의 총선 패배가 본인의 역할을 고민하게 만들었고, 패배의 근본 원인은 계파 정치와 잘못된 공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특히 부산의 공천을 주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야기됐다고 보는데, 부산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PK 지역의 득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에서 성공한 선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선 패배 그 민주당이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이 부산 공천을 제가 주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도 공천 신청자 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우리 이제 부산에서 이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더 많은 당선자 내지 못한 것 아주 이제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산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고, 부산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간판으로 그래도 부산에서 한 명 더, 또 김해에서 한 명 더, 이렇게 2명의 당선자를 늘린 것은 큰 성과고요. 또 함께 득표율이 또 40% 이렇게 높아진 것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산 총선 결과를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함께 노력했던 우리 민주통합당의 당원들, 또 지지했던 시민들의 어떤 그 부분을 좀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김두관 후보님 먼저 질문드립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은 참여정부 때 그 행자부 장관 하시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전도사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참여정부에 비해서 얼마나 퇴행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권형 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여정부에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이야말로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크게 핵을 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세종자치특별시가 출범을 했고, 핵심 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이제야 속도를 냅니다.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명박 정부는 거의 추진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또 시민사회 강력한 저항을 받았고, 제가 지사로 있는 경남의 진주 핵심 도시만 해도 거의 내년쯤 완공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주 핵심 도시, 전주 완주 핵심 도시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저 입장에서는 평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영 후보님, 이 전라남도는 농가 인구가 도민의 한 20% 차지하고, 또 이제 살 생산량도 전국 최대입니다. 하자면 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FTA 시대를 맞아서 이 농가와 농업을 살리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삼선도지사 지내시면서 많은 힘을 쏟아오셨는데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책, 국가적인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부의 정책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삼농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만을 갖고 씨름해서는 안 되고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농업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같이 추구해야 되고요. 저는 지사로서 농업을 살리는 길을 친환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생산으로서는 그렇게 하되 가공과 유통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별, 그리고 지역별 혹은 들역별, 품목별도 들어갑니다만은
품목별 주식회사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공동으로 다 주주가 되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매출이 대단히 늘었습니다. 최근 작년 통계를 보면은 전국이 농가 평균 소득이 약 6.1%가 줄었습니다. 전라남도만 오직 10.1%가 증가했습니다. 또 빚도 전라남도 농가 빚은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 2위였지만은 문재인 후보하고 박준영 후보께 질문 두 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국에 때 아닌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대선의 핵심적인 쟁점은 민생입니다. 개헌 논의 잘못하면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고 마치 대통령제 권력 집중이 민생 파탄 실정의 원인이나 되는 거냐 이렇게 호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어제 그저께인가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분으로 이게 마치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도 이런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건지 제왕적 대통령을 했었다는 건지 우리 박준영 지사님께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개헌 논의라는 것이 아무리 취지가 그렇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 뒤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략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권 후에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우리 헌법이 87년 체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또 보다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죠. 참여정부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권위주의를 해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권화된 대통령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또 정권이 바뀌니까 금방 다시 제왕적 대통령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개헌인 것이죠. 유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예리하게 잘 피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사실 문재인 후보께 질문 드린 겁니까? 네네. 네. 아니 이제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한 300원 정도를 이렇게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지금의 1,900원대를 1,500원에서 1,600원 정도로 이렇게 유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매우 어려운 지금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택시 기사들 문제 어렵습니다. 화물차도 어렵고요. 어찌 보면 또 자영업자 전부가 다 지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얼마 전에 그 어려움 때문에 집단적인 파업도 한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택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택시를 이제는 우리가 서민교통,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중교통에 우리가 해주고 있는 갖가지 지원 이 부분들을 택시에 대해서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택시 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적정한 대수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함께 감차를 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 FTA 문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강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하면서 상당히 불공정 조약이고 또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우리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게 질문할 것을 두 분에게 같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재협상이나 제재 협상을 하겠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제도가 달라서 재협상권이 정부에 있지 않고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상하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교섭을 해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은 정말로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 앞에 당당하고 또 외국의 적은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약소국가에는 겸손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겸손하고 당당한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나라는 폐기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 한미 FTA 관련 예, 답변해 아까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가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분야별로는 또 계층별로는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 보전 대책이 강구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 강구 없이 비준에 이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결국 서민층, 그다음에 또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복지의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참여정부가 했던 비전 2030도 그런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ISD를 비롯한 독소 조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내용 자체에 한 나라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재협상에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먼저 민주당이 충분히 쇄신해서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으로서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부족했던 것이 이 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와 함께 야권 대통합을 이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만큼 쇄신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민주당이 하나로 단합해야 됩니다. 친노, 비노하면서 분열해가지고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하나로 이렇게 단합해야만 범야권 지지층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좋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후보로 나서서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경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시 힘을 모아야 할 한 팀이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누구보다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난살이로 분단의 아픔도 겪었고 또 가난도 겪었고 부모님의 교육열 덕분에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요. 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도 치렀습니다. 변호사 하면서도 혼자 잘 살려 하지 않고 인권 변호사 하면서 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실세 소리 들었습니다만 원칙주의자 소리 들었고 또 틀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떳떳한 정부, 떳떳한 청와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떳떳한 정부, 떳떳한 청와대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는 후보들은 물론이고 안철수 교수와도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